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99쪽의 부동산 수요 공급이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시는 내용은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경제론. 5문제 정도 나오는 부분이고 공부하셔야 될 내용은 크게 2개, 작게는 6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1번부터 5번까지가 수요 공급 이론이고요. 6번이 경기 변동 이론입니다.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면 수요 공급 이론과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고 3월달, 4월달까지도 우리 부동산 학기론을 공부하면서 그 수요 공급 이론하고요. 저 뒤에 가서 배우시는 투자론하고 감정 평가론하고 요 3개 파트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잡으셔야 됩니다. 잡으시고 나머지 파트들은 그 뒤에 가셔서 따라 붙여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 수요 공급이나 투자나 감정 평가로는 초장에 못 잡으시면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계속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다.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어떤 걸 공부하셔야 되냐면 유량 그리고 저량 이런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정 기간 개념이 유량이고요. 일정 시점 개념이 저량입니다. 거의 시험에 매년 나온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하고 수요의 변화라는 것하고를 비교하셔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 두 개 비교하시고 특히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들 또는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건데요. 소득이랑 대체재 보완재 관련된 내용들이 특히 좀 중요할 수 있다. 네 번째는 균형이라고 해서 QD와 QS 같아지는 점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균형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5번째가 이제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탄력성이란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체 탄력성 이렇게 해서 수요와 관련되는 탄력성이 3가지가 있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해서 탄력성 총 4가지를 배우십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경제론 중에서 경기 변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 문제가 가볍게 나오는 부분이고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건 안 하건 시험장에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변동에 너무 주안점을 두지 말고 앞에 5개 수요 공급 이론에 주안점을 두자 하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봐야 될 내용은 수요가 뭔지 공급이 뭔지를 한번 정의해 보는 겁니다. 수요란 공급이란 자 그러면 수요의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수요란 또는 공급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공급은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됩니다. 하고자 하는 욕구. 근데 수요와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정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정확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재화를 10개를 산다. 또는 10개를 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데, 얼마 동안에 10개를 사는 건지, 그게 하루 동안에 사는 양인지, 아니면 한 달 동안에 사는 양인지, 아니면 1년 동안에 사는 양인지가 나와야지, 많이 샀네, 적게 샀네, 이런 식으로 의미 전달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을 명시하되며, 우리는 이것을 유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량. 영어로는 유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flow라고 표현하고, 한자로 표현하면, 흐를 유자. 한번 흘러줘야 돼. 그림으로 표현하면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고 요 사이에 한번 흘러주는 양을 유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일정 기간 개념, 유량 개념과 함께 공부하셔야 될 개념이 바로 저량이라는 거예요. 저량. 저량은 일정 시점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간 개념이 유량이라면 시점 개념이 바로 저량이라는 거고 이걸 반드시 이제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량은 시점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스톡이라고 합니다. 스톡. 한자로 표현하면 저수지 할 때 저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둘 저자, 쌀 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림도 저수지를 딱 그리겠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두어져 있는 요 시점을 우리는 저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유량 개념인데 이 유량 개념을 저량과 구분해서 같이 정리를 하실 거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수요와 공급은 구매한 게 아니라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급도 판 게 아니고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사기 전이고 팔기 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전적 개념이란 건 사기 전, 팔기 전이다. 살려고 하는 거고 팔고자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후적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사후가 아니라 사전이다.
그 욕구. 이 욕구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욕구는 제가 반드시란 말을 쓰겠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유효수요여야 합니다. 유효수요. 유효수요. 유효수요를 같은 말로 뭐라 부르기도 하냐면, 실질적 수요다.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유효수요, 실질적 수요는 어떤 개념이냐면,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가 일단 있어요. 의사가 있고, 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살 능력. 살 능력을 구매력이라고 하고, 이 구매력이 있을 때만 우리는 수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는 씹하는데, 살려는 의사는 있는데, 구매력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구매력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굳이 부르냐면, 잠재 수요다. 또는, 예비 수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잠재란 말이나 예비란 말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게 아니고, 장차 앞으로 요런 게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잠재 예비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잠재 수요, 예비 수요는 수요가 아닌 거예요. 현 상태에서는. 앞으로 구매력을 갖추게 된다면 수요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수요가 아니다. 그래서 유효 수요만 영어로 표현하면 디맨드라고 합니다. 디맨드. 디맨드가 수요죠. 예. 요것만 수요고, 잠재 수요는 니즈라고 합니다. 니즈. 얘는 굳이 표현하자면 소요가 되는 거죠. 소요. 그래서 그 예비 신랑, 그러면 예비 신랑은 지금 신랑이 아니에요. 장차 신랑이 될 수 있을 거지. 예비 수요도 지금 현 상태는 수요가 아니다. 앞으로 수요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잠재 수요, 예비 수요라는 말이 딱 뜨면 이거는 수요 아니다. 소요다. 그럼 수요가 되려면 반드시 뭐는 갖춰야 되냐면 구매력을 갖춰야 됩니다. 물론 이 구매력이라는 개념은 자신의 소득으로만 구매력을 갖출 필요는 없어요. 뭐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했어. 그럼 대출금. 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어. 보조금. 이런 것들도 구매력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으로만 갖출 필요는 없으니까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구매력을 갖출 때만 수요라고 한다. 구매력이 없으면 수요 아니라 소요. 굳이 표현하자면 잠재 수요, 예비 수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여기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할까? 자, 칠판 보시죠, 이제. 자, 혹시 제가 2014년 1월 1일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시점이니까 저량이에요, 저량. 그리고 2014년 12월 31일 그랬어요. 이것도 시점이니까 저량입니다. 근데 제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래버리면 이거는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나오면서 여기 유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시점과 시점 사이에 기간이 나오는 거구나. 즉, 저량과 저량 사이에 유량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지. 시점과 기간의 관계는. 따라서 이걸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3월 1일, 3월 31일 그래버리면 한 달 동안. 월요일, 일요일 그래버리면 일주일 동안. 0시, 24시 그래버리면 하루 동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점과 시점 사이에 기간이 있다. 즉 저량과 저량 사이에 유량이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유량 개념에 속하고 어떤 것들이 저량 개념에 속하느냐를 이제 지금부터 경제 변수들을 막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경제 변수들. 유량은 일정 기간 개념이라고 했고요. 저량은 일정 시점 개념이라고 했었습니다. 방금. 어떤 게 기간에서 측정이 되는 유량 변수고 어떤 것들이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 변수인지를 확인할 건데요. 먼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임대료, 지대, 그다음에 가격, 가치, 지가. 임대료는 뭐냐면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지대라고 하거든요. 임대료는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기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하는 대가입니다. 사용 대가로 내어놓는 돈을 임대료라 그래요. 그래서 임대료는 기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건 유량 개념이고. 가격, 가치, 지가, 토지 가격을 지가라고 하거든요. 그럼 가격이란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보면 매매 계약서에 뭐가 적혀있냐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딱 시점이 딱 찍혀 있어요. 그죠? 그때 이 부동산 얼마 주고 팔아먹었느냐. 시장에서 교환 대가거든요. 요거는 시점에서 측정이 가능한 저량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돈이라도 임대료로 받는 돈은 유량 개념이고요. 기간 동안의 사용 대가, 그다음에 가격이나 가치, 지가는 시점에서 측정이 되는 저량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소득이나 수익 같은 거 있어요. 소득이나 수익.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컴이 뭐냐면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대표 주자로 소득과 수익 이렇게 두 가지만 제시를 했지만 여러분들 생각에 벌어들인다라는 개념이 뜨면요. 이건 싹 다 유량이에요. 싹 다. 예를 들면 그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 돈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그러면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당 버는 돈인지 월급인지 이게 일당인지 주급인지 월급 연봉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벌어들인다는 개념은 꼭 기간이 나와야지 의미 전달이 명확히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리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득 수익 이렇게 냈지만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회사의 단기 순이익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깜짝 놀라지 마시고 순이익은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 회사의 매출액도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벌어들인다는 개념은 이게 월일 동안 버는 건지, 한 달 동안 버는 건지, 분기에 버는 건지, 반기에 버는 건지, 연에 버는 건지, 이렇게 기간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벌었어요. 이렇게. 벌어가지고 축적해 놓은 거. 벌어서 축적해 놓은 걸 뭐라 부르냐면 재산이라 그래요. 재산. 그쵸? 예. 재산, 자산 해도 되고요. 국가 규모의 재산은 국부라고 합니다. 국부. 국부는 따로 외우지 마시고, 국부라는 것은 이제 재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쌓아놓은 것을 자산, 국부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저량이에요. 그러니까 기간 동안에 번 건 유량이고 그렇게 벌어서 쌓아놓아서 축적된 거. 자산, 재산, 국부는 저량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유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인구. 자, 인구는 어디서 발표하냐면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통계청에서. 그럼 칠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다.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인구는 이런 통계는 없다는 거지. 반드시 가로가 열려요. 반드시 가로가 열리고, 2013년 현재, 이런 식으로. 그쵸? 예. 중국 인구가 13억이다. 이런 통계는 없다는 거지. 2012년 현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구 측정할 때는 시점이 나와줘야 됩니다. 특정 시점에서, 여기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나와야 되는 거죠. 계속 탄력을 붙일게요. 주택 거래량. 한 달 동안의 거래량인지, 하루 동안의 거래량인지, 일주일 동안의 거래량인지. 국내 총생산. 이거는 보통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줍니다. 1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국민 총소득, 국민 총생산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겁니다. GNP, GDP 이런 거. 외채. 외국에서 빌린 돈이 현재 얼마냐? 외채. 그 다음에 달러 보유액, 외환 보유고. 이런 것들은 시점에서 측정하는 저량 변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실 때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여러분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굳이 외우지 않았는데 임대료 지대, 이건 유량. 가격, 가치, 지가, 이건 저량. 인구, 재산, 자산, 국부 이런 건 저량. 그 다음에 수익, 소득 이런 건 유량. 거래량, 국민 총생산 이런 것들은 유량. 외채, 외환 보유고 이런 것들은 저량. 이렇게 개념이 선다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나중에 외워져 있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근데 부동산학 개론에서 특히 중요한 건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택 공급입니다. 주택 공급. 주택 공급은 크게 종류를 둘로 나눕니다. 새 거랑 중고랑. 새 거는 신규 주택 공급량, 신규 생산량이라 그래요. 중고는 뭐라고 보시면 나오냐면 주택 재고량이라고 나옵니다. 주택 재고량.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새 거랑 중고랑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새 거는 어떻게 공급하느냐면 착공을 해야 돼. 그리고 완공을 해서 그 사이 건축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걸 두 글자로 뭐라 부르냐면 장기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장기. 그래서 좀 이따 물론 배우시겠지만 신규로 공급이 가능한 기간을 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는 개론 시간에 장기란 말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신규로 생산해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는 상대적으로 유량 개념이고 요것은 신축 개념입니다. 신축 개념. 그러면 시점에서 저량에서 신규로 공급할 수가 있느냐? 불가합니다. 불가. 그러니까 시점에서는 신규로 공급하는 건 아예 안 됩니다. 그런 기간을 단기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단기. 그럼 단기는 신규로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간입니다. 그러면 시점에서는 공급을 못하느냐? 아닙니다. 자, 이미 건축 기간을 거쳐서 만들어 놓은 주택 있잖아요. 그죠? 존재하고 있는 주택은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택에 사람이 살고 있을 거 아니야. 걔를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오전에. 너 이사가 해버립니다. 그러면 도배장판만 싹 깔아버리면 시점에서도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점에서 공급하는 저량 공급은 재고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테마가 하나 나오는데 자 보세요. 제가 유량의 공급이라는 것과 유량의 수요라는 것을 일단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유량의 공급과 유량의 수요. 유량의 공급, 유량의 수요는 일단 뭐가 나와줘야 되면 일정 기간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예. 공급이니까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공급되는 거 그러시면 돼요. 기간에 뭐 되는 거? 공급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공급은 뭘 말하는 겁니까? 신규에 말하는 겁니다. 유량의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살려고 하는 거, 보유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점으로 저량 공급하고 저량 수요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지. 저량 공급하고 저량 수요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지. 한번 해봅시다. 저량이 시험에 떴을 때는 기간을 뭐로 바꿔주면 돼? 시점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저량의 수요량도 유량의 수요량과 똑같이 시점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 보유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량의 공급량은 일정 시점에 공급되는 거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시점에서는 신규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 시점에서 공급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주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량의 공급은 시점에서 존재하는 거 그래야 됩니다. 존재하는 거. 그래서 유량 수요와 저량 수요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만 기간만 시점으로 딱 바꿔주면 뒤에는 보유 똑같다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내용은 유량 공급과 저량 공급의 차이점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공급되는 게 맞지만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공급되는 거 그러지 말고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거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대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제발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에 1,500만 채 주택이 존재를 하고 있대요.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0만 채가 지금 현재 100만 채가 공가 상태에 있대요. 공가는 빈집이죠. 예. 이게 앞에 A 이렇게 나옵니다. A 박스 안에 그 B 나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지난 1년 동안 특정 지역에 1,000채 주택이 신규로 건설이 되었대요. 신규 건설이 되었다. 그리고 이 중에서 50채가 미분양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50채가 미분양되었다. 그리고 문제는 끝이 나버립니다. 끝이 나버리고 밑에 지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유량 공급은 몇 개이고 유량 수요는 몇 개입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계속 갑니다. 저량 공급은 몇 개이고 저량 수요는 몇 개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위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유량과 저량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일단 직접적으로 위에 유량이란 말과 저량이란 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유추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일단 칠판 보죠. 현재란 말이 나옵니까? 현재는 시점이잖아. 그리고 존재란 말이 나오죠. 시점에서 존재하는 거. 그럼 이거 1,500만 개는 무슨 공급이에요, 이게? 그렇지. 이게 저량의 공급이에요, 저량의 공급. 그럼 저량의 공급 몇 개? 1,500만 개, 이렇게. 그 중에서 몇 채 사람이 안 살아? 그럼 거꾸로 묻겠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건 몇 개? 1,400만. 1,400만 개는 수요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말이 되십니까? 안 되시면 한 번 더 해보죠. 자, 1년 동안 나옵니까? 신규 건설 나오고? 그럼 1년 동안 신규 건설이니까 이거는 무슨 공급으로 봐야 돼? 유량 공급. 유량 공급은 1,500개입니다. 1,000개입니다. 그쵸? 예. 근데 그 중에서 몇 개가 미분양 됐어? 50개. 그럼 50개는 사람이 안 살고 있겠네? 그럼 사람이 살고 있는 건 몇 개? 950개. 그럼 950개는 뭐 된 거로 봐야 돼? 수요된 거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근데 제가 아까 계속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외우면 안 됩니다. 외우면 안 되고 여러분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라고 했던 이유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왜 알려드리냐면 자, 셰프 보세요. 우리 저량이라고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 실컷 다 외웠어요, 이제. 유량이라고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거 실컷 다 외웠어요. 근데 우리가 저량이라고 배웠던 것들 뒤에다가 변동분이란 말을 붙여버립니다. 자, 따라해 보실래요? 변동분. 붙이는 순간 무조건 유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저량이라고 했던 것들 뒤에도 변동이나 변동분을 붙여버리는 순간 유량이 됩니다.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봐요. 칠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날 갑이라는 사람의 재산이 10억이 있었대요. 질문. 아까 재산은 유량 배웠어요? 저량 배웠어요? 저량을 배웠죠. 12월 31일 날 갑이라는 사람의 재산이 13억이 있었대요. 재산은 유량이라 그랬어요? 저량이라 그랬어요? 저량이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험 나올 수 있다는 거지. 2014년 1년 동안 이 사람의 재산 변동이 얼마냐, 또는 재산 변동분이 얼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맞아요? 예. 재산 변동분은 3억이 변동이 되었어요. 얼마 있다가? 10억 있다가 13억 되었으니까. 맞죠? 근데 이 3억은 1년 동안에 변동된 거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개념이에요? 유량 개념이라는 거지. 그래서 시험 지문에 재산 변동분 이렇게 나왔을 때 덥석 재산 딱 보고 재산 이거 저량이지. 저량하면 절단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량이라고 배웠던 것들 옆에 변동이나 변동분을 붙여버리는 순간 유량이 되니까. 그럼 몇 개 한번 해봅시다. 인구는 뭐예요? 인구는 저량인데 인구 변동은 유량이고 가격이 뭐예요? 저량인데 가격 변동은 유량이고.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요 단순히 암기해가지고는 문제 맞추기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저랑 여러분들이랑 수업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작년에 2문제 나왔습니다. 요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총론 같은 거 하고 다음 주 수업하고 그 다음 주 수업하는 것들은 어떤 마음으로 수업을 하냐면요. 공부를 하시냐면 그 망망대에 낚싯대 던져놓고 물고기가 하나 물리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다 아침에 나오지 않는다고. 어떤 게 하나 걸릴지 모르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 한 20분 수업했는데 벌써 두 문제. 작년 시험에 뭐냐면 박스 안에 요걸 갖다가 딱 깨가지고 6개를 넣어놨어요. 넣고 다음 중 저량 몇 개인가 찾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고 이거 유량 저량 해가지고 체크하면 되는 거. 그거 한 문제 나왔고 두 번째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수요는 유효 수요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유효 수요가 반드시 구매력을 갖출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OX, X. 그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 구매력이에요, 구매력. 구매력이 있어야 유효 수요가 되고 구매력이 없으면 잠재 수요니까 유효 수요는 반드시 구매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이론은 망망대에 낚싯대를 던져놓고 물리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물반 고기 반입니다. 물반 고기 반. 막 퍼담으면 돼. 알겠죠? 예, 물반 고기 반이니까 물하고 같이 퍼담아요. 같이 퍼담아요. 물고기만 잡지 말고 같이 퍼담아도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사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럼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제 정의는 끝났으니까. 법칙은 이렇습니다. 법칙은, PQ의 관계입니다. PQ. P는 프라이스예요, 프라이스. 프라이스는 가격. 근데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가격 대신에 임대료란 말을 써도 관계는 없으세요. 가격 임대료 동요로 씁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 그래도 되고 균형 임대료 그래도 되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래도 되고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뭐 그래도 괜찮아요. 예. Q는 퀀티티예요, 퀀티티. 퀀티티는 양이거든요. 양인데 혹시 Q 뒤에다가 D를 붙이면 이거 디맨드거든, 디맨드. 그 무슨 양? 수요량이 되는 거고 Q 뒤에 S를 붙여, S. S가 서플라이거든, 서플라이. 그럼 이건 무슨 양? 공급량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배우셔야 될 법칙은 딱 두 개 법칙이 있어요. 딱 두 개 법칙. 첫 번째가 수요의 법칙. 두 번째가 공급의 법칙입니다. 근데 뭐 수요 법칙이고 뭐 공급 법칙이고 간에 법칙이란 말을 딱 띄우면 무조건 PQ를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PQ. 그래서 수요 법칙도 PQ. 공급 법칙도 PQ가 됩니다. 물론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되겠고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가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수요와 공급은 산 게 아니고 살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살려고 하고 안 살려고 하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가격이 비싸면 사람들은 적게 살려고 해요. 비싸니까. 싸면 많이 살려고 해요. 근데 공급자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공급자들은. 가격이 비싸면, 이제 돈이 되게, 돈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많이 팔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 돈이 안 되잖아, 이제. 적게 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은 가격이 다르게 합니다. 수요자들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수요량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내고 가격을 내리면 수요량을 증가시킵니다. 공급자들은 가격이 올리면 공급을 증가시키고 내리면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냐면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해요. 반비례. 자, 반비례를 한 글자로 표현하면 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마이너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걸 그래프상에 옮겨 놓으면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이제 안 배우셨겠지만 그 수요 곡선을 그릴 때는요. 항상 어떻게 그리냐면 요렇게 그려요. 요렇게. 여기 디맨드 커버예요.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면서 내려오는 모양이다. 이걸 우하향이라고 합니다. 우하향. 공급 법칙은 가격이 비싸면 공급량이 늘고 가격이 싸면 공급량을 줄이니까 비례관계, 정비례라고 하셔도 되고 비례관계. 한 글자로는 정, 부로 표시하면 플러스. 얘는 이제 우상향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우상향. 작년 시험에 참 기가 막히게 뭐가 나온지 아세요? 공급 곡선이 우하향한다고 나왔어요. 공급 곡선이 우하향한다. 공급 곡선은 많은데 우상향하는데 지금 수업한 지 25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세 문제. 물반 고기 반이죠. 예, 세 문제. 지난주 4시간 동안 수업했던 거에서 두세 문제 나와요. 지난주 4시간 동안 수업했던 거. 지금 20분 수업했는데 벌써 세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뭐 긴장되지 않습니까? 잠이 옵니까? 지금 참 총알이 팍팍 날아다니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그죠? 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자, 시험 보세요. 제가 수요 공급 이론할 때 자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전장에서 제가 뭐 소대장이나 중대장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병사라고 칩시다, 그죠? 막 지금 치열하게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막 총알이 막 날아다니고 막 그다음에 뭐 긴장돼 죽겠어 막 총알이 날아다니니까. 근데 그 우리 소대원이 한 명 오더니만 저기 소대장님 저 잠이 와가지고 잠을 좀 자가 뭐 이런 마음입니다. 참 깝깝하죠. 일단 갑시다. 뭐 잠이 너무 오겠지 뭐.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요런 모양입니다. 요런 모양. 우상향하는 모양. 우상향. 그래서 수요 곡선을 그릴 때는 우하향으로 그리고요. 공급 곡선을 그릴 때는 우상향으로 그리는데 이거 의미는 이렇습니다. 오늘 수업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거
앞으로는 자세하게 이거 설명드리지 않고 앞으로는 수요곡선은 그냥 우하향 그려버릴 거고 공급곡선은 우상향 그려버리고 왜 그런지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잘 들으세요. 가격이 100원이고요. 가격이 200원이고 가격이 300원이에요. P는 가격이거든요. 양이 10개, 20개, 30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격이 100원 할 때는요. 사람들 많이 사겠어요? 적게 사겠어요? 많이. 10개, 20개, 30개 중에 몇 개? 30개. 200원 할 때 양을 좀 줄여야 돼요. 몇 개? 20개. 300원 할 때는 제일 줄여야 돼요. 10개. 이걸 연결한 게 수요곡선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지면 양을 줄이겠다. 이게 우하향으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프상에 표시를 하면. 공급곡선은 그렇잖아요. 가격이 100원 할 때는 10개밖에 안 팔아. 200원 할 때는 20개를 팔고 300원 할 때는 30개를 팔아. 즉 가격이 비싸져야 많이 판다는 거지. 이게 우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론 수업 시간에 우하향이란 말을 딱 띄우는 순간 반비례구나. 우상향을 딱 띄우는 순간 비례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뒤에 가면 맞나요? 미리 만나게 해드릴게요. 칠품 보세요. 자, 세로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은 양이고 그래요. 양인데 우하향하는 곡선은 수요곡선이고요. 우상향하는 곡선은 공급곡선이고 만나는 점을 균형점이라고 그래요. 이거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균형에서는 두 가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균형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균형가격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균형에서 결정되는 양을 균형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100원, 200원, 300원. 10개, 20개, 30개. 이렇게. 자, 균형가격은요. 항상 어떻게 움직이냐면 상하로 움직여요. 상하로.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근데 균형가격이 200에서 300 되면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고요. 균형가격이 200에서 100으로 가면 가격이 하락했다 그래요.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항상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로 상하의 방향을 가격이 맞고요. 얘는 상승 하락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좀 급하더라도 가격이 증가했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가격은 상승했다. 가격이 감소했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가격은 하락했다. 양은요. 좌우의 방향을 맡아요. 좌우의 방향을 맡고 항상 반드시 오른쪽은 증가해요. 왼쪽은 감소. 그래서 양은 좌우의 방향을 맡고 증가 감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가격은 상승 하락, 양은 증가 감소. 그럼 방향이 확인되셨으면 칠판을 보시죠. 균형점 여기 잘 있다가 갑자기 얘가 이렇게 이동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가격은 상승하였고 양은 증가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있던 균형점이 일로 이렇게 이동하면 가격은 하락하였고 양은 증가하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있던 균형점이 일로 가면 가격은 상승하였고 양은 감소하였다. 이렇게. 여기 있던 균형점이 일로 가면 가격은 하락하였고 양은 감소하였다. 이렇게. 여기 있던 균형점이 일로 가면 가격은 상승하였고 양은 불변하였다. 불변. 왼쪽 오른쪽도 가지 않았으니까 불변. 탄력 붙여서 얘가 일로 가면 가격 하락의 양 불변. 얘가 일로 가면 가격 불변의 양 증가. 얘가 일로 가면 가격 불변의 양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아까 제가 목차 소개해드렸던 것들 중에서 균형에 대한 이해를 한 개도 못합니다. 그래서 보는 순간 가격 상승 양 증가, 가격 불변 양 증가, 가격 하락 양 증가, 가격 하락 양 불변, 가격 하락 양 감소, 가격 불변 양 감소, 가격 상승 양 감소, 가격 상승 양 불변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수요 법칙입니다. 수요 법칙. 그래서 일로 와서 수요 법칙에 대해서 좀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수요 법칙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수요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제가.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반비례 관계라고 했었습니다. 예.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근데 혹시 누가 묻습니다. 이 수요 법칙이 왜 일어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 수요 법칙의 이유는요, 가격 효과라는 것 때문입니다. 가격 효과. 그러니까 수요 법칙은 가격 효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가격 효과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뭐를 합친 거냐면, 소득 효과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대체 효과라는 것을 합성한 효과를 가격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소득 효과가 뭔지, 대체 효과가 뭔지가 이제 궁금하시겠죠, 그죠? 예. 소득 효과는 X제가 있고요. 대체 효과도 X제가 있습니다.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이 나와요. 대체 효과는 Y제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소개해 드릴게요. 지문을 다 읽어봐도 끝까지 제어가 한 개만 나와요. 한 개만 나오고 실질 소득이란 말이 떠요. 요거 가지고 수요 법칙을 설명하면 무슨 효과고? 소득 효과고. 제어가 두 개 나와서 수요 법칙을 설명하면 대체 효과입니다. 그래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5초 만에 식별하는 요령은 제어가 끝까지 한 개만 나오고
실질소득이란 말이 떴느냐 아니면 재화가 2개 떴느냐를 가지고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구분하시는 겁니다. 자, 재화 1개 뜨고 실질소득 뜨면 무슨 효과? 소득효과. 재화 2개 다 뜨면 무슨 효과? 대체효과가 됩니다. 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소득이 10,000원인 사람이 있어요. 소득이 10,000원. 이 사람이 콜라를 너무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자신의 소득 10,000원을 콜라가 만약에 500원이라고 쳤을 때 전부 다 콜라 사 먹는데 다 탕진하는 사람입니다. 콜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지. 콜라 수요가 몇 개냐면 지금 현재 20개입니다. 10,000원으로 500원짜리 콜라 20개 사 먹을 수 있죠? 예. 근데 이 사람 이왕 콜라 좋아하는 거 40개 사 먹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즉 수요량을 증가시켜 보자는 겁니다. 제일 편한 방법이 콜라 가격을 250원으로 떨어뜨리면 콜라 수요량은 20개에서 40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콜라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콜라 수요량을 증가시킬 방법이 있느냐? 오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소득을 20,000원으로 증가시켜버리면 됩니다. 맞아요? 그럼 이거 2개는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 맞습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나 소득이 증가되는 것은 2개 다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같은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묻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왜 수요량이 증가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내가 실제로 받는 명목 소득은 똑같아요. 10,000원이지만 내 실질적인 소득은 마치 만 것 같다. 증가된 것 같다. 맞아요? 그럼 많이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소득효과라 그래요. 소득효과는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내 실질 소득이 증가되는 것 같아서 수요량이 증가됩니다. 이걸 소득효과라고 해요. 대체효과가 뭐냐? 대체효과. 대체효과는 이렇습니다. 자, 사이다가 500원이에요. 사이다가 500원. 콜라도 500원. 사이다 500원, 콜라 500원. 자, 근데 이 둘을 갖다가 제가 대체제라고 하겠습니다. 대체제. 대체제라는 말을 같이 공부해야 될 게 보완제거든요. 예. 그럼 대체제와 보완제 어떻게 소개해 드릴 거냐면 이렇습니다. 자, 줄 보세요. 성격이 비슷해서 바꾸어 써도 되는 재화. 그러니까 같은 값일 때 어떤 걸 선택해도 차이가 별로 없는 재화를 우리는 대체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대체제가 방금 제가 소개해 드렸던 콜라와 사이다. 대표적인 대체제예요. 콜라와 사이다. 그다음에 짜장면과 짬뽕. 대표적인 대체제입니다. 근데 대체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경쟁 관계에 있고 양자택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둘 중에 둘 다 살 필요는 없거든. 한 개 선택하는 순간 한 개는 선택을 안 하고 이걸 선택하는 순간 이걸 선택을 안 하고 이런 재화를 대체제라고 합니다. 보완제는요. 따로따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고 보통 같이 쓰는 재화. 같이 쓸 때만 조금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재화를 보완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보완제가 바늘과 실입니다. 우리가 바늘만 쓰는 경우는 용도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실만 쓰는 용도도 찾기가 좀 어렵고 바늘과 실은 같이 쓰죠. 보완제 방금 했던 거랑 같이 연결해서 소개드리면 콜라랑 치킨, 샤프랑 샤프심, 짜장면과 단무지 이 정도가 대표적인 보완제가 됩니다. 보완제는요. 얘를 사야 얘를 덩달아 사게 돼요. 얘를 안 사면 얘를 살 일이 없는 그런 재화를 보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샤프 쓰는 사람은 반드시 뭐도 사요. 샤프심도 산다니까. 근데 샤프를 안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런 사람은 샤프심 살 일이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재화를 보완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대체제란 말을 썼으니까 칠판 보세요. 사이다가 500원이고 콜라 500원일 때 여러분들 뭐 드실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쌤 나는 콜라. 뭐 내가 뭐 좋은 거 버린가 내가? 내한테. 나는 콜라 그러지 마시고 같은 값일 때 어떤 걸 선택해도 차이가 없는 재화를 대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진짜 사람들은요. 사이다를 20개 사 드세요 지금. 콜라도 수요가 20개고. 근데 지금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사이다 사 먹던 20놈을 전부 다 콜라로 넘어오게 해서 콜라 수요량을 40개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한 명도 이거 안 사 먹게 하고 전부 다 이거 사 먹게 할 방법이 있다고. 첫 번째 방법은요. 콜라 가격을 떨어뜨리면 돼요. 250원으로. 그러면 사이다 사 먹던 20놈들이 전부 다 콜라로 넘어와서 콜라 수요량은 증가됩니다. 그럼 사이다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콜라를 다 사 먹게 하는 방법이 있나? 있어요. 사이다 가격 올려버리면 돼요. 1,000원으로. 그럼 아무도 사이다 안 사 먹고 콜라로 넘어오겠지. 질문.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증가되는 거 맞습니까? 이유를 얘기해 보는 겁니다.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는 순간 그와 비슷한 다른 재화 값이 상대적으로 뭐해 보인다? 비싸 보인다. 그럼 다른 재화 이거 사고 안 사고? 안 사고 해당 재화의 수요량을 증가시킨다. 이게 대체효과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소득효과를 실컷 설명해놓고 맞는 말로 설명해놓고 이걸 대체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대체효과를 실컷 설명해놓고 이것은 소득효과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X를 잘 하려면요. 소득효과의 성질과 대체효과의 성질을 아시면 되는데 소득효과는 재화 몇 개? 하나랑 뭐가 뜬다고? 실질소득. 대체효과는 재화 몇 개? 2개. 두 재화를 비교한다고. 되셨습니까? 예. 이번에는 기회비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할게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어떤 것을 선택하니까 포기된 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포기되는 거. 이걸 기회비용이라 그래요. 무언가를 선택하니까 포기되는 거.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기회비용은 포기된 게 여러 개 나온다면 그 중에서 최선의 값어치를 말합니다. 기회비용을 차선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기회비용을 요구수익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구수익률. 근데 이때 기회비용이라는 것은요, 머릿속에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인식만 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계산된 비용, 인식된 비용이지, 실제로 지불할 수는 없는 비용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면요, 여러분 사람이 좀 선택에서 상당히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칠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A의 투자할까, B의 투자할까, C의 투자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 거야. 근데 다른 조건이 다 똑같은데 얘는 수익률이 20%, 얘는 수익률이 18%, 얘는 수익률이 16%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실 거예요? A 선택하시겠죠? 예. 그럼 이거는 기회비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회비용은 선택한 걸 기회비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걸 선택함에 따라서 포기되는 게 몇 개 나오고, 2개 나오고. 맞아요? 2개 중에서 제일 값어치가 높은 건 누구야? B. 이 B가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함에 따라서, 선택함에 따라서 포기되는 것을 말하고, 포기되는 게 여러 개 나온다면 그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기회비용을 제가 아까 차선책이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A에 투자를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뭘 투자하겠어요? B에 투자를 하겠지. 왜냐하면 포기된 것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게 B니까 이거 아니면 차선책으로 이걸 선택하게 된다고.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아직 안 배웠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를 하고 얘가 커야지 투자 안 됩니다. 누가 클 때? 기대 수익률. 아직 모르지만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뭐 돼요? 포기되잖아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갖다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얘는 포기되거든. 그러면 내가 이걸 선택하니까 선택은 내가 이걸 했어요. 그죠? 아, 여기 포기되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포기된 거기 때문에 지불할 수는 없는 비용이라고요. 머릿속에 계산된 비용이고 인식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자격증 따로 오신 분 중에 중개업을 하면서 돈을 갖다가 막 한 달에 400, 500씩 이렇게 번 거야. 엄청 많이 번 거지. 근데, 자격증이 없으니까 덜어서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자격증 따로 오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기회비용이 뭐냐면 중개업 하고 있는 그게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거 포기하고 지금 이거 왔거든.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학원 안 나왔더라면 뭐 하고 있겠어? 중개업 하고 있겠지, 그죠? 그게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기회비용. 포기된 거. 차선책. 내가 지금 이거 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기회비용 얘기를 갖다가 우리 실제 대화에서 엄청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년 전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한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벤츠 하나 살까? 아니면 이 지역에 땅 좀 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엔 벤츠를 샀어. 선택의 문제거든? 그럼 뭐가 기회비용입니까? 땅 사는 게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30년이 지났어, 지금. 지난 시점에서 와보니까 그 땅은 50배 돼 있어. 50배. 50배. 그러면 1억이니까 50억 돼 있고 그 벤츠 그거는 지금 폐차예요. 폐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지. 그걸 선택했어야 되는 거지. 차 사는 걸 기회비용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우리가 한다. 그때 땅 사놨으면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땅 사놨으면.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너무 커버리면 아쉬움이 너무 커요. 아쉬움이 너무 크다. 기회비용이라는 단어 알아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수요 법칙의 예외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혹시 적으실 예외를 적고 싶으신 분들은 적는 거 옆에다가 시험에 절대 안 나오면 이렇게 적어두시고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법칙에는 예외가 있거든요. 보세요. 자, 갑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예요? 감소하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해요. 근데 수요량이 증가하더라. 감소해야 되는데 비싸면 감소해야 되는데 증가하더라. 놀라지 마시고 예외네 하시면 돼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외네 하시면 돼요. 예외가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되죠. 근데 수요량이 감소해요. 놀라지 마시고 예외네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예외가 베블렌 효과예요. 베블렌 효과. 두 번째 예외가 기편제고요. 그 베블렌 효과는 뭐냐면 베블렌 효과는 사치성, 과시성 소비에서 볼 수가 있는 걸 베블렌 효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 가방을 하나 진열해놨습니다. 진열해놨는데 그게 100만 원 써붙여놨어요. 100만 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10개를 사려고 합니다. 100만 원 써붙여놨더니만. 근데 300만 원 써붙여놨더니만 20개를 사려고 합니다.
이상하죠. 가격이 비싼데. 500만 원 써붙여놨더니만 30개를 살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사치제는 소비 목적이 과시 목적이 강하다고. 과시 목적이. 비싼 걸 사서 과시하려고. 개모임에 나가는 거지. 개모임에 나가서 가방 바꿨어. 이렇게 그죠? 옆에 사람들이 질투하고 막 좋겠어 그러면 좋아하고 만족하고 이런 소비 심리가 있다는 거지. 그런 것들은 싼 거는 과시를 못 하니까 시장에서 5천 원 주고 가방 샀어.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싼 걸 과시 목적으로 소비하려는 현상에서는 비쌀수록 더 많이 소비하려는 심리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베블렌 효과라고 하고. 기편제는 열등제에서 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열등제. 자,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우등제하고 열등제하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등제하고 열등제하고. 우등제, 열등제. 자, 우등제라고 표현을 잘 하지 않거든요, 보통. 우등제를 정상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제요? 정상제. 앞으로는 제가 정상제로 할게요. 예. 지금 한 번만 우등제 보여드린 거예요. 예. 그럼 열등제. 자, 갑니다. 25인치. 둥그런 공면 TV요. 공면 TV. 50인치 LED TV요. 질문. LED가 좋아요? 공면 TV가 좋아요? LED가 좋지. 이걸 정상제라 그래요. 이거는 열등제고요. 그 정상제, 열등제 얘는요, 얼마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가스볼로, 연탄볼로. 버터 마가린, 그 다음에 면양말, 나일론 양말, 그죠? 그 다음에 에쿠스랑 티코, 이렇게 막 계속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정상제 열등제인데,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5인치, 14인치가 줄을 이룰 때, 갑자기 LG, 그때는 골드스타, 금성에서 25인치 TV를 제일 먼저 나왔어요. TV는, 제 기억에는 LG가 금성이 항상 먼저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인치 TV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 가격으로 이게 얼마였냐면 25인치 가격이 한 120만 원인가 그랬어요. 120만 원.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25인치 가격이 120만 원. 내가 왜 이걸 아냐면 우리 집에 있었어요. 우리 집에. 다른 집에 가면 전부 다 14인치 TV 보고 있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14인치 TV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25인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구경 오고 그랬어요. 25인치 샀다고. 그래서 25인치 TV를 보고 뭐라 그랬었냐면 영화관에 온 기분이야 막 그랬다니까. 진짜 그랬었어요. 예. 14인치 보다가 25인치 보니까 그랬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좀 살았다는 얘기죠. 예, 좀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못 살아요. 예. 그때 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120만 원짜리 25인치 TV가 나왔는데 당연히 평면 TV가 나오면 25인치 TV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죠? 예. LCD가 나오면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구형이니까. LED가 나오면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수익이 너무 없다고 판단되면 생산이 중지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25인치 TV는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구형이 되어버린 이런 TV를 사람들이 산다 안 산다? 안 사요. 왜요? 열등제라서. 그런 제거를 기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은 증가되는 게 맞는데 가격이 싸질 때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기편제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기까지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99쪽 제1절 부동산 수요 이론하고 먼저 1번에 수요의 개념이란 말이 나옵니다. 찾았어요? 예. 그 옆으로 가서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유량이라는 글자 찾아서 네모. 바로 옆에 사전적 개념은 밑줄. 그 옆에 유효수요의 네모.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밑줄 합니다. 수요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까지 밑줄 하시고 일정 기간이란 글자 찾아서 동그라미 구입하고자 하는 이란 말에 동그라미 욕구 동그라미 가로 1번부터 가로 3번까지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1번에 유량이란 글자 형광펜 그 옆에 일정 기간이란 글자 찾아서 형광펜 사전적 개념은 그냥 건너뛰고 3번에 유효수요 형광펜 유효수요 옆에 구매력이란 말의 형광펜 그리고 한 줄 내려와서 끝에 밑줄을 긋습니다. 구매력에는 구매자의 가처분 소득뿐만 아니라 금융대출금 차입금이나 정부의 보조금도 포함된다. 밑줄 하신 다음 가처분 소득 할 때 소득의 동그라미 그 옆에 대출금 동그라미 바로 옆에 차입금도 동그라미 그 줄 끝에 보조금도 동그라미 제일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핵심 정리 나옵니다. 별표 3개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개 시험에 나옵니다. 표 안으로 들어갑시다.
편으로 들어가니까 왼쪽에 유량 있고 오른쪽에 절량 있습니까? 자, 유량의 얘를 다 밑줄을 걷지 말고요. 석줄만 밑줄을 걸 거예요. 임대료부터 밑줄을 딱 그으세요. 그냥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쫙 긋고 세 번째 줄은 밑줄을 걷다가 장기 공급 곡선이 나오면 스톱. 장기 공급 곡선이 나오면 밑줄 스톱. 장기 공급 곡선까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절량도 밑줄을 다 그어버리세요. 다 긋는데 두 번째 줄까지 걷다가 단기 공급 곡선이 나오면 스톱. 단기 공급 곡선이 나오면 스톱. 그리고 형광펜 쳐드릴게요. 유량은 첫 번째 줄 끝에 신규 주택 공급량이 있습니까? 그거 형광펜하고 가로 안에 있는 말 주택 생산량까지 형광펜 해놓으세요. 주택 생산량까지. 절량은 첫 번째 줄 끝에 주택 재고량이라는 글자에 형광펜을 하고 주택 재고량.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당구장 표시가 나올 거고요. 1번에다가 밑줄을 쫙 그어버리세요. 절량의 변동분은 곧 유량이 된다. 밑줄을 그으시고 변동분이라는 글자에다가 형광펜을 때려버리세요. 변동분. 그리고 그 옆에 유량이라는 글자는 동그라미 해주시고 절량 뒤에 뭐가 붙으면 변동물이 붙으면 뭐가 나온다? 유량이 된다. 한 장 넘기시죠. 한 장 넘기시면 보충학습이 나옵니다. 별표 한 개만 때려주세요. 별표 한 개만 때려주시고 1번에 주택유량 동그라미 1번, 2번 묶고 1번, 2번 묶으셨으면 기간이란 글자 찾아서 동그라미 하세요. 기간. 그리고 2번에 주택절량 1번, 2번을 묶으시고요. 1번, 2번을 묶으시고 시점 찾아서 동그라미 해주세요. 시점. 했어요? 예. 다시 올라갈게요. 동그라미 1번. 주택유량의 공급량 기간에 동그라미 했죠? 그 옆에 공급되는 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공급이란 말에는 형광펜.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란 말이 있습니까? 보유란 글자에 동그라미. 혹시 보유에 형광펜 하신 분들은 칼로 긁어내시고 보유는 그 형광펜급이 아니에요. 요거는 동그라미. 절량의 공급량은 일정 시점 있습니까? 예, 시점 옆에 존재란 표현이 있죠? 그거 형광펜. 존재. 절량의 수요량은 일정 시점에 뭐 하고자 하는 거, 보유하고자 하는 거. 보유에는 그냥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건 유량 공급과 절량 공급을 비교하셔야 돼요.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공급되는 게 맞지만 절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으로 가시면 가로 2번에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 나옵니까? 거기 네 번째 줄에 형광펜 하세요. 반비례 역 마이너스 관계. 반비례 역 마이너스 관계. 세 줄 내려와서 우하향이란 말도 형광펜 하세요. 우하향. 했어요? 예.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동그라미 3번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별표 하나 때려주시고요. 이유란 글자에다가 네모를 빵 치시고요. 거기 동그라미 기역에 보시면 가격 효과란 말이 있습니까? 그 네모 치고요. 가격 효과 옆에 밑줄을 그으세요. 밑줄을.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성 효과 밑줄 그으신 다음 그 밑에 A번과 B번을 묶어주세요. 그리고 A번, B번 사이에다가 플러스 표시를 해주세요. 플러스 표시. 그 다음에 형광펜 처리합니다. A번에 소득 효과 형광펜하고 B번에 대체 효과 형광펜 하세요. 동그라미 한 번 더 쳐드릴게요. 소득 효과 바로 옆에 한재와 동그라미. 고줄 끝에 실질 소득 동그라미. 대체 효과도 한재와 동그라미. 그 줄 끝에 다른 재와 동그라미. 그 밑에 보충학습 기회비용이라는 글자가 나올 겁니다. 형광펜 하세요. 기회비용. 첫 번째 줄에 밑줄 합니다.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다른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대안으로부터의 혜택을 말한다. 밑줄 하시고 포기란 글자 형광펜. 최선이란 글자 동그라미. 한 줄 내려와서 차선책의 밑줄. 바로 옆에 요구 수익률이라는 글자 찾아서 형광펜. 그 줄 끝에 끝까지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불한 비용이 아니라 계산된 인식된 비용이다. 밑줄 하시고. 가로 3번 수요 법칙의 예외라는 글자 네모를 빵 치고 1번, 2번을 묶어주시죠. 그 다음에 첫 번째 1번에 뭐가 나옵니까? 기편제. 기편제는 첫 번째 줄 끝에 기편제는 첫 번째 줄 끝에 열등제라는 글자 동그라미 하고 한 줄 내려와서 밑줄합니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그 재화의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 밑줄하세요. 이번에 베블렌 효과는요. 첫 번째 줄 끝에 과시성 동그라미. 그 옆에 사치성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 밑줄합니다. 재화의 가격이 비쌀수록 과시 목적으로 그 재화를 더 많이 소비까지 밑줄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3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나올 텐데 별표 3개 때려주시고 조금 쉬셨다가 여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